예전 같지 않은 내 몸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몸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유방암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안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자가 검진 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치료 예후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박정호 교수를 모시고요. 여성암 중 1위라고 일컬어지는 유방암의 검진, 또 치료법,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방내분비외과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과긴 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것들을 진료해요?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외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주로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암에 치중해서 진료하는 과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많이 힘드신 분들을 보시겠어요, 매일매일? 많이 힘든 분들은 없고요. 그래요.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면 그래도 아픈 분들을 좀 많이 보시니까. 주로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네, 치료도 잘 해주시고 네. 낫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고마워하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군요. 자, 최근에 여성암 1위가 바로 유방암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전보다 더 많이 늘었는지. 예, 맞습니다. 예,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2020년도 기준으로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계시고요. 네. 예, 상피내암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3만 명 정도가 1년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약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요. 상피내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방암 초기. 저희는 암 전 단계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암 전 단계.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0년 전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출산, 고령화, 서구화된 식습관을 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해가 가고요. 서구화된 식습관도 이해가 가는데 저출산은 왜 유방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될까요? 사실 저출산이 유방암보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출산이란 게 그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출산을 적게 할수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방암이 더 잘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도 어쨌든 유방암에 관련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모계에서 뭔가 유방암이 있다면 나도 걸릴 위험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질병이랑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분들이 심지어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유방암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2배가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2배라고 하시면 실감이 되지는 않으실 텐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유전자도 공유를 하지만 역시 생활 습관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유방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약 3분의 2 정도가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말씀하신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비만,
서구적인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살면서 가족들이 좀 비슷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2배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데가 이해가 되네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한림대 성심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유방암, 일단은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바로 알아채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이 혹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 생기는 경우 또는 유두에서 피가 나거나 유방 일부가 찌그러진다든지 유방의 크기가 한쪽만 커지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귤껍데기처럼 올라오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귤 껍질처럼 이렇게 변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이게 급속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방암도 자라는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혹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유방암이라고 하면 통증과 혹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예, 걱정이 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통증만 있고 혹이 없고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는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인데 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이 작아서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유방 그 촬영술에서만 보이는 석회로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이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일단은 물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 건강검진을 이렇게 시기가 됐을 때 놓치고 조금 미뤄지고 아니면 유방검사를 이번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미뤄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가검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방암인지 유방에 대한 검사를 스스로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혹도 안 만져지고 통증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알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요. 자가검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자가검진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가검진을 좀 많이 권고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네. 자가검진을 하실 것을 권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다소 그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방 진찰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가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밀 유방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방도 만져봤을 때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검진을 주기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혹이 생겼을 때 예, 자가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자가검진은 시진이랑 촉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진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촉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양쪽 유방이 대칭적인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피부가 빨갛게 올라온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들어서 또 새로 유방이 함몰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양쪽 손을 허리에 붙여가지고 네. 대흉근에 힘을 줘서 또 유방이 함몰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대흉근에 힘을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열중샷 자세를 일단 하면서 허리에 손을 붙여서 허리에 힘을 손을 붙여서. 주거나 네, 아니면 네.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깍지 끼고 힘을 주거나 가슴 앞에다가 예. 힘을 모으고 힘을 주거나 이렇게. 네. 시진은 예, 일단 그런 식으로 네. 예, 진행을 하고 촉진은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에 네. 끝마디를 이용해서 네. 끝마디의 도톰한 부분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원을 그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누워서 누운 자세에서 유방 조직을 완전히 평평하게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방 조직이 뭉쳐 있으면은
혹처럼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쇄골부터 유방 아래쪽 주름까지 전부 빠짐없이 꼼꼼하게 진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져봤는데 이거 혹인가 싶은 그런 의심되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한번 만져보고 또 이게 그대로 있으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유방 조직이라는 게 네.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그 생리 기간이다 그런 경우엔 정상 조직도 혹처럼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또는 생리 끝나고 나서 3일에서 5일 뒤에 검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생리 주기랑 관계없이 혹이 만져진다. 그럼 병원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폐경 이후에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늘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통 그래서 그 본인의 유방 상태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이게 새로 생긴 혹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본인 유방 조직인지 그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3758님께서 혹은 없는데 왜 자꾸 쿡쿡 쑤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도 난감합니다. 네. 예, 근데 아직까지 그 현대의학으로도 유방 통증의 원인을 완벽하게 밝혀내진 못했고요. 예, 치료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되게 다 유방암을 걱정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시면은 안심시켜드리고 예, 주기적으로 검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에 통증이 심하다. 가슴이 너무 쿡쿡 쑤신다.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었는데도 유방암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유방 조직, 치밀 조직이라서 조금 보기가 어렵긴 했는데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못 믿겠다. 난 너무 아프다. 네. 난 너무 아파서 이거 아무래도 내 가슴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걱정을 하시더래요. 예. 그러면 어떤 거를 찍었는데도 유방암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100% 믿어도 된다. 인 겁니까? CT, MRI 어떤 걸 찍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MRI까지는 찍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유방 촬영술, 눌러 찍는 유방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해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까지 해봤는데도 뭐 큰 이상이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유방암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방 결절 혹은 혹이 만져졌을 때 조직 검사를 하면서 맘모톰 시술이라는 거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유방암이라는 검색을 해봤을 때도 관련 검색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뜨는 게 맘모톰 시술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맘모톰이라는 거는 일종의 상품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카치 테이프 같은 그런 맘모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맘모톰이라고 하고요. 예. 그 맘모톰 시술은 길쭉한 기구를 네. 유방에 혹이 있는 부분에 넣어서 유방 조직 내에서 혹을 잘게 부숴서 조그마한 구멍으로 꺼내는 시술입니다. 이걸 왜 많이 하냐면은 흉터가 굉장히 남지 않습니다. 예. 흉터가 새끼손톱 크기만큼 남기 때문에 흉터가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방 절제술이라고 해서 유방에 큰 흉이 좀 남고 그래서 유방을 다시 재건하는 수술까지도 필요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맘모톰 시술이라는 게 유명해진 거면 맘모톰 시술로 유방암 수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유방암인 경우에는 맘모톰 시술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유방 양성 종양인 경우, 그러니까 순한 혹인 경우에만 맘모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맘모톰 시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맘모톰 시술을 하고 나서 네. 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술적으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맘모톰이라는 기구와 원리가 네. 혹을 잘게 조각을 내서 떼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맘모톰 시술 받고 암으로 진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술을 해봤을 때 약 80% 정도가 잔존 암 조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위해서 개발이 된 건가요? 그래서 맘모톰이란 것도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네. 예, 사용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 일반적인 조직 검사는 혹의 일부만 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맘모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양성종양 같은 경우 완전하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양성종양을 절제하게 되면은 흉터가 많이 남게 되는데 맘모톰으로 양성종양을 절제하게 되면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이 너무 작아가지고 바늘로 찌르기 어려운 경우에 네. 그리고 석회가 주변에 깔려 있어서 조직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맘모톰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품의 이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맞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맘모톰이라고 안 하시겠네요? 예, 진공 보조 흡인 절제술 또는 진공 보조 흡인 절제 생검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맘모톰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진공 흡입, 진공 보조 흡인 절제 생검술입니다. 진공 보조 흡인, 네, 흡인, 흡입 아니고 흡인, 진공 보조 흡인 절제술. 예,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이 답답해하셨잖아요. 빨리 적으셨어야죠, PD님.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장비이지만 이게 악성 종양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암을 제거하는 데에는 합당하진 않네요. 이게 혹시라도 또 재발을 했을 경우에도 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재발이라는 건 어차피 암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예, 재발하면은 저희가 위치를 찾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6555님. 영상 검사를 하고 나서 고위험 유방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유방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맘모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이건 해도 되는 건가요? 악성으로 발전될 위험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위험 병변을 제거했을 때 암이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고위험 병변이 있는 분들에서 추후에 암이 새로 생길 가능성 두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고위험 병변을 제거했을 때 네. 암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침생검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네. 만약에 고위험 병변이지만 암이 아니고 추후에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맘모톰 시술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암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악성으로 발전될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암이 아니라면 맘모톰 시술을 해도 괜찮다. 암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은 맘모톰이 무조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1230님께서도 진공 흡인 시술이라고 하는 이 맘모톰 시술 후에 통증이 얼마나 갈까요? 국소 마취만 한다고 해서 많이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맞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할 때는 통증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조직 검사도 똑같이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고요. 네. 예. 사실 유방 조직이라는 게 유방 조직에는 감각신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술이 끝난 뒤에 통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좀 덜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통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네. 아무래도 손을 대는 거다 보니까 쿡쿡 쑤시는 통증은 좀 오랫동안 가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도 수술할 때처럼 그런 심한 통증은 어느 정도 진통제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통제로 충분히 잡힐 만한 통증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08 하나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제 딸이 25살입니다. 딸은 언제부터 유방암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변이가 없다면 유전자 검사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유방 촬영술 그리고 만 35세 이상부터는 임상 검진을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검진을 하게 되면은 네. 20대, 30대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30대 때 한 번만 찍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력이 많다, 가족분들 중에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30대부터 꾸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있고요. 유방 촬영술은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X선에 그쵸.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맞아요. 초음파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진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할 때 참 많이 아프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변이가 없다면 유전자 검사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인구에서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가족분들께서 그 유방암으로 진단되시고 유전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이 계시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실 필요는 뭐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족분들 중에서 유전성으로 이 유방암이 걸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 해보시는 건 필요하다.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 전에 가슴결핵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암으로 나중에 발전할 수도 있나요? 라고 장현주님 물어보셨어요. 예, 가슴결핵이란 게 유방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많지 않아서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가슴결핵 또는 유방결핵이랑 유방암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기적으로 예, 일반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2015년 1월에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쯤에 그때부터 왼쪽 팔뚝에 가끔씩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간지러워서 피부과에서 알러지 검사를 해봤는데 알러지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알러지가 아니라면 면역력이 떨어져도 두드러기처럼 올라올 수가 있는 걸까요? 어제도 보니까 또 부풀어 올랐거든요. 10원짜리만큼 커집니다. 글쎄요, 제가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두드러기라는 것 자체가 올라왔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고 네. 위치도 자꾸 옮겨갑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예,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알레르기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알러지나 뭐 피부와 관련된 질환 같은 게. 알러지는 일종의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네. 유방암이랑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 부위가 뭐 이렇게 부푼다거나 주변이 빨갛게 그래서 나거나.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중에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팔 전체가 붓던지 아니면 그쵸, 주로 팔 전체가 붓거나 유방 쪽이 좀 붓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 그 관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봤을 때는 유방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한 쪽과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연관은 안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최우선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혹 오셔가지고 유방암 진단받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 없냐, 약으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예. 수술이란 게 가능하다면은 수술은 기본적으로 다 받으셔야 되고요. 유방암 치료라는 게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폐적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 치료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저런 치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방암 수술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절제하는 수술만 있는 건 아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부분절제술이랑 전절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제술이라고 하면은 전절제술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부분절제술도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흉터가 남으면 무조건 다시 재건하는 수술은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재건 수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절제술, 전부 다 제거했을 때 유방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재건 수술입니다. 그럼 부분 절제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분절제술은 일부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재건 수술을 따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모양에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예. 괜찮습니까? 따로 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처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모양이 찌그러질 것 같다. 모양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전절제술을 하고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크게 모양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을 때는 괜찮지만 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보여지면 차라리 전절제술을 하고 한다. 그렇군요. 재발의 위험은 어떻습니까? 유방암은 재발의 위험이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유방암 재발률은 다른 암종이랑 비교했을 때는 높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5년 생존율이 약 90% 정도, 10년 생존율이 약 85%이기 때문에 대략 10명 중에 9명은 문제없이 잘 살고 계시니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은 유방암 치료를 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일단은 암 환자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막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그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유방암 환자들은 재건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많이 시달린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방암이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유방암이 여러 가지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우울해하시고 또 그 기분도 많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게 나만 걸린 게 아니고 또 내가 걸리기 전에 먼저 잘 치료가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은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암 환자분들. 예, 맞습니다. 유방암 환우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히려 많이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유방암 환자군들이 조금 젊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젊으신 편이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의지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좀 많이 젊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 서양이랑 비교해서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은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60, 70대가 주로 유방암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40, 50대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창 육아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고 계실 때 날벼락같이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시는 거죠. 가족분들도 많이 의지를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 맞습니다. 의지하고 또 막 그러시면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조언해 주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도 많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자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주로 그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유암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잘 달래주시고 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치료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008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봅니다. 3년 전에 유방암 초기 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국소 재발로 절제술을 받았고요. 방사선과 절제 수술 등을 받고 나니까 벌써 40대가 됐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항암 치료가 조기 폐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유방암에 걸리면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과는 사실은 여성 호르몬은 상극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여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해서 일부러 폐경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 성적은 좋지만 네. 사실은 그 임신과 출산에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리 동결 난자를 예, 신청을 하거나 그런 또는 경우도 있군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난소 억제 주사를 미리 투여를 해서 그래서 그 폐경이 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임신 출산보다는 그 당장 유방암 진단되신 분들은 유방암 치료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출산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십니다. 네. 네, 임신 출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유방암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박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